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멋대로 하세요? 어머니, 지금 처가 식구끼리만 항상 해외여행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지.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너희들이 뭐라고 할 게 아니란다. 이야기는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그날은 초겨울 새벽이었어요. 추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 근처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출근길마다 늘 지나던 자리였지요. 그곳은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가 멈추는 정류장이었습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장미정이라고 합니다. 올해 72이 되었어요. 저는 김포공항 근처에서 분식집을 오래 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묵 국물을 끓이고 떡볶이 양념을 개며 하루를 시작했지요. 출근길에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가게로 들어와 김밥 한 줄, 떡볶이 한 접시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 손님들 덕분에 가게 불은 늘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칼자국이 남았고 옷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춘의 절반을 국물 냄새와 불판 열기 속에서 보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윤호를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킨 건 제 힘이었지요. 가게에서 번 돈은 모두 학비와 생활비로 들어갔습니다. 손주까지 돌보며 온몸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무시와 서운함 뿐이었습니다. 아파트도 제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분식집에서 번 돈과 대출까지 얹어 아들 부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 아라는 말끝마다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사는 게 있는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돌았습니다. 아들은 늘 아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넘어가세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그럴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준 집에서 살면서도 저는 늘 손님처럼 취급받았지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처가 식구들과의 사진만 가족방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혼자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들 부부가 처가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쪽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속으로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리무진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창가 유리에 비친 제 모습은 고개를 떨군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옮겨 공항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공기와 커피 향이 밀려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며 이서윤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단정한 수첩을 들고 있었지요. 예전에 제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젓던 제 옆에서 계산대를 보며 웃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이제는 공인중개사가 되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엔 앳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말투도 침착했고 시선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옆에서 지켜본 서윤이었기에 제 억울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이제는 내가 결정하려고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에는 또 다른 리무진 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캐리어를 끌며 웃는 가족들의 모습이 창가에 비쳤습니다. 그 웃음은 제게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 집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여행 가방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환했습니다. 웃음소리가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문고리를 잡았다가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웃 한 분이 지나가다 저를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아드님 댁에 손님이 많네요. 처가 식구들이 또 오셨나 봐요. 저는 애써 웃었지만 속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제 친가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문이 열리며 며느리 아라가 나왔습니다. 손에 빈 접시를 들고 있었지요. 저를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 말투는 차갑고 짧았습니다. 안에서 아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지금 사람들 와 있는데 괜히 들어오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들어가면 안 되니? 제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아라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해주셨다고 해도 이제는 우리 집이에요. 저희가 알아서 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아라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냥 넘어가세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손을 떨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윤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엄마, 집 팔 생각이라니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명의도 내 이름이고 관리비도 내가 냈어. 왜 안 된다는 거니? 윤호는 곧바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다 가족을 위해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알기나 하니? 너희 처가는 손님처럼 오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나는 언제나 찬밥이었어. 그때 아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불만만 많으세요. 저희 사는 것도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하는 그 말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제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윤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더는 이런 얘기하지 말아요. 괜히 집 팔 생각 접으세요. 저는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주방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래된 달력이 펄럭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떨어져 바닥에 흩날렸습니다. 그 종이는 지난달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찍힌 고지서를 아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결정을 따를 뿐이지. 식탁 위에는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수십 년간 써내려간 생활비 기록이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가 흐릿했지만 제 결심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의 어둠 속에서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창문 유리가 떨리며 작은 울림을 냈습니다. 그 울림은 마치 앞으로 다가올 큰 파도를 알리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날은 더 들어가지 않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서며 마음만 단단히 묶었습니다. 오늘은 물러서되 다음번에는 문턱을 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저는 문자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함께 밥을 먹자고, 잠깐만 얼굴을 보자고 여러 번 적었다가 모두 지웠지요. 마침표가 찍힐 때마다 마음이 허물어졌습니다. 서랍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대출 상환표와 관리비 영수증이 묶여 있었지요. 저는 영수증 날짜를 손가락으로 더듬었습니다. 몇 해, 몇 달 그 모든 칸에 제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가늘게 울리며 방 안에 맴돌았지요.
저는 봉투를 접어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단단히 묶여 있었지요. 벨을 누르자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윤호가 문을 조금만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왜 자꾸 오시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문턱에서 늘 돌아섰다. 오늘은 안 돌아선다. 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안에서 아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스쳤습니다. 여기까지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바닥을 펴서 문틀에 한번 얹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지요. 그대로 손을 떼고 뒤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피해갈 수 없다는 생각만 남았어요. 먼지가 빛 사이로 흘러내렸지요. 그 무수한 점들 사이로 제 지난 날이 길게 지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어딘가에 접혀있던 마음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보일러가 간헐적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작은 거실은 금방 따뜻해졌다가 금방 식었지요. 식탁 위에 시장에서 산 콩나물을 올려두었습니다. 물소리를 낮추어 데치니 김이 조용히 피어올랐어요. 김 사이로 손가락 주름이 흐릿해 보였습니다. 저는 쟁반을 한쪽으로 밀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생활비 기록은 빼곡했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통신비 모두 제 글씨로 적혀 있었지요.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종이가 바삭 소리를 냈습니다. 글씨는 해마다 더 흔들렸고 숫자는 해마다 더 많아졌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오늘 날짜 옆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동그라미가 점점 굵어졌지요. 그 안에서 마음이 푹 꺼져 내렸습니다. 한숨이 길게 책상 위를 지나갔어요. 빈 방에서는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전화를 들어 윤호에게 걸었다가 끊었습니다. 다시 걸었다가 또 끊었지요. 통화 버튼을 못 누르고 화면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장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이 끝내 보내지지 않았지요. 그때 문득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보였던 작은 철문, 빽빽한 상자들, 가지런한 라벨, 좁아도 제자리를 가진 물건들이었어요.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빛을 냈습니다. 그러다 서랍을 열어 투명 테이프와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남겨둔 접이식 상자도 바닥에서 끌어냈습니다. 먼지가 일어 코끝이 간질거렸지요. 저는 재채기를 참고 상자를 펼쳤습니다. 상자에는 오래된 물건과 사진을 넣었습니다. 윤호의 졸업장 사본, 손주 낙서, 사진이 차례로 들어갔지요. 종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낮게 났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다 보니 손목이 저릿해졌습니다. 주저앉아 벽에 등을 기댔지요. 창문 너머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몸이 무거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볍다기보다 정돈된 것에 가까웠지요. 그때 휴대전화가 떨렸습니다. 윤호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벨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기다렸지요. 방 안에 다시 시계 소리만 남았습니다. 식탁으로 돌아와 수첩 옆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짐 정리, 창고, 열쇠. 세 단어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파고들 정도로 눌렀지요.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버리지 않고 남겨둔 옛 현관 열쇠였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그 열쇠를 잠시 쥐었다 폈습니다. 송금 사이로 금속의 촉감이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목에 남은 어제의 뻐근함이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접이식 상자들을 거실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라벨지를 붙여 항목을 나눴습니다. 옷, 책, 그릇, 서류. 항목을 정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체계가 생기니 손길이 빨라졌지요. 점심 무렵 이서윤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밝은 미소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잘하고 계시네요. 그녀는 손에 작은 음료 2병을 들고 있었지요. 저는 자리로 안내하며 웃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니 마음이 든든하다. 서윤은 상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차근차근 하면 돼요. 제가 도울게요. 윤호와 아라는 처가 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지요. 공항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 손에 들린 면세점 봉투, 손주의 손을 잡고 있는 처가 어른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저에게 연락은 한 통도 없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 마음이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서윤과 함께 박스를 챙겼어요. 저는 현관 열쇠도 꺼내 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차갑게 빛났지요. 낡은 키링에 매달린 작은 열쇠가 송금 사이로 눌려 들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열쇠는 여전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들 레미의 집 현관을 열자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새 가구 냄새와 방향제 향기가 섞여 있었지요.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그 속에서도 저는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떠나기 전 남긴 과일과 빵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고르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큰 캐리어가 2개나 거실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는 걸 보니 여행을 오래 준비했음이 보였지요. 서윤도 문 앞에 들어섰습니다. 저를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하시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펼쳤습니다. 가족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제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마음은 후련했어요. 서윤이 중간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울게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다. 작은 성과가 보이자 마음에 힘이 생겼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은 정리된 상자들로 가지런했습니다. 창고로 옮길 준비가 모두 끝나 있었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비어있는 거실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습니다. 무겁게 눌리던 돌이 조금은 치워진 듯 했어요. 아침 공기가 맑았어요. 창문을 열자 미지근한 바람이 커튼을 스쳤지요. 저는 물 한 주전자를 끓여 작은 머그잔에 나눠 담았어요. 김이 올라오며 주방 유리가 희미하게 흐려졌지요. 오늘은 창고를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손목 보호대를 찼어요. 어제 무리한 탓에 관절이 욱신거렸지요. 현관 신발장 위에 접어둔 메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라벨지, 유성펜, 끈, 헝겊장갑. 저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문을 잠갔어요. 골목을 지나 창고로 향했습니다. 쇠문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자물쇠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먼저 나왔지요. 먼지 냄새와 종이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상자들은 높이가 제 허리를 넘었습니다. 저는 허리를 낮추고 라벨을 다시 읽었어요. 옷, 책, 그릇, 서류, 사진, 잡동사니. 글씨가 삐뚤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지요. 상자 2개를 가운데로 옮겨 바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이서윤이 도착했어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생수 2병을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내가 와주니 안심이 된다. 우리는 상자 무게를 나누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는 둘이서, 가벼운 상자는 제가 혼자 들었지요.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지요. 서윤은 중간중간 휴식을 제안했습니다. 잠깐 쉬시지요. 물 조금 드세요. 저는 잔을 받아 한 모금 삼켰어요. 미지근한 물이 속을 천천히 적셨지요. 점심은 근처 분식집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저는 김밥 2줄과 어묵국을 시켰어요. 국물에서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지요. 젓가락으로 국물을 저으며 옛 가게를 떠올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계산대 보던 날이 생각난다. 서윤이 웃었어요. 그때 사장님이셨던 어머니가 지금 제 마음을 지켜주고 계세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후에는 목록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창고 선반 왼쪽은 윤호 물건, 오른쪽은 아라 물건. 내 물건은 입구 쪽 낮은 선반에 따로 뒀지요. 찾기 쉽고 빼기 쉬운 순서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종이를 파일에 끼웠지요. 철심이 딸깍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쯤 나눔은 끝났습니다. 작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꺼내 바닥을 쓸었습니다. 테이프 심이 바닥에 굴러가 딸깍 소리를 냈지요. 서윤은 허리 보호대로 제 허리를 한 번 더 조여주었습니다. 무거운 건 다리로 드세요. 비틀지 말고요. 저는 동작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몸이 덜 아팠고 마음도 덜 급해졌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쳤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후에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몇 차례 울린 뒤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전화하세요?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집에 있던 내 물건들을 정리해서 창고로 옮겼다. 내가 필요한 건 거기서 찾아가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멋대로 하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허락을 받을 일은 아니지.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살겠다. 윤호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 체면은 생각도 안 하세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체면? 내가 몇십 년 동안 너희 뒷모습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앞가림부터 하겠다. 전화는 그 말로 끊어졌습니다. 통화 종료음이 짧게 울렸지만 제 마음은 길게 울렸습니다. 창고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뱃속 깊은 곳은 오히려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 다음 날 저녁 전화를 걸었을 때 윤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엄마, 또 그런 소리세요? 그냥 계세요. 설마 진짜 하시겠어요? 옆에서 아라의 웃음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그러시네. 그냥 두세요. 그 말투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나서 얘기해라.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윤호와 아라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던 둘은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말이 끊겼습니다. 거실에는 낯선 빈 공간이 있었지요. 책장도 작은 장식장도 제가 두었던 물건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건 그들이 챙겨야 할 옷과 그릇 몇 개뿐이었어요. 이게 뭐야? 윤호가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라는 거실 바닥에 남은 테이프 조각을 집어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다 치우신 거예요? 우리 모르게. 둘의 얼굴에는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제야 제가 했던 말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았겠지요. 며칠 후 윤호와 아라가 찾아왔습니다. 윤호와 아라는 급하게 집 근처 원룸을 구했어요. 현관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라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지난번에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떨렸습니다. 윤호도 곧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잘못했어요. 늘 당연하게만 생각했네요. 저는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식탁 위에 차려놓은 밥으로 같이 식사를 하였어요. 그 불편한 공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국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지요.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너희를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려고 한다. 집은 정리하고 그 돈으로 여유 있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거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윤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하겠습니다. 아라는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묵은 먼지가 거치는 듯 했지요. 저는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집에 있던 너희 물건이 있다. 필요하면 가져가라. 윤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책 몇 권과 낡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이제는 엄마 뜻을 존중할게요. 밖에서 저녁 햇살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붉은 빛이 상자 위에 길게 번졌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남아있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저는 마음속으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제가 옮겨놓은 창고로 둘을 불렀어요. 윤호와 아라는 아침 일찍 도착했어요. 둘은 천천히 문턱을 넘었습니다. 아라는 먼저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지난 말은 잘못했어요. 죄송했습니다. 윤호도 곧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했어요. 저는 손짓으로 선반을 가리켰어요. 여기 왼쪽은 내 것, 오른쪽은 아라 것.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둘은 상자를 열어 훑어보았지요. 사진 몇 장, 책 몇 권, 작은 그릇 몇 개. 우리는 말수를 줄인 채로 천천히 물건을 나눴습니다. 다툼은 없었고 한숨도 줄었습니다. 가끔씩 고맙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건 제가 가져갈게요 같은 말만 오갔지요. 창고 안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쯤 나눔은 끝났습니다. 문을 닫기 전 윤호가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라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반찬 가져올게요. 드셔주세요. 저는 미소로 답했지요. 그 마음이면 됐다. 문을 잠그자 쇠가 닿는 소리가 짧게 울렸습니다. 하늘은 보랏빛으로 물들었지요. 우리는 골목 초입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어요. 그 리듬이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주말 저녁 네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솥뚜껑을 열자 김이 반짝이며 피어올랐지요. 무와 멸치로 국물을 냈고 상추와 무김치를 곁들였어요.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제가 먼저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윤호는 숟가락을 들기 전 손을 모았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아라도 낮은 소리로 말했지요. 어머니, 제가 많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배우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각자 마음을 조금씩 내어놓자 식사는 천천히 이어졌어요. 큰 소리는 없었어요. 손주는 색연필을 꺼내 달을 그렸습니다. 종이 긁는 소리가 테이블 위에 고르게 퍼졌지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론 편안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설거지는 셋이서 나눠 했어요. 윤호가 헹구고 아라가 물기를 닦고 저는 찬장을 정리했지요. 서랍 안수저는 크기대로 맞춰 넣었습니다. 작은 질서가 금세 방 안에 퍼졌어요. 식탁을 치우고 차를 우렸어요.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서윤에게 메시지가 왔지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고맙다. 윤호와 아라가 다녀간 후 윤호가 조심스레 연락이 왔어요. 엄마, 다음 주에 같이 시장 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지요. 그래. 뭐 좀 사오자. 창밖은 이미 어두웠습니다. 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가끔 끓는 주전자 소리만 들렸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숨은 어제보다 덜 무거웠어요. 내일의 숨은 오늘보다 더 가벼울지도 모르지요. 윤호와 아라는 결국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모아둔 돈에서 조금을 보태주었습니다. 큰 건 아니었지만 그들에게는 시작이 되었지요. 남은 돈으로 저는 오래 지켜온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기름 냄새와 함께한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손을 놓을 때였지요. 저는 여행 가방을 꾸려 처음으로 제 이름만을 위한 길을 떠났습니다. 이서윤이 함께했습니다. 공항 대합실에 앉아 우리는 긴 숨을 내쉬었지요. 어머니, 이렇게 떠나시니 어떠세요? 그녀가 묻자 저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흰 구름 사이로 햇빛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여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내가 지키고 행복하며 지내자.